그래서 칸디스키가 독일로 가서 어, 바우하우스라는 학교에 교수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바실리 칸디스키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앞서 그 예술은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썼잖아요. 바우하우스 교수로 있으면서 칸디스키는 점선면이라는 추상미술을 이론화시키는 논문을 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왼쪽에 노란색 표지가 그 점선면에 대한 그 논문집에 대해서 논문집이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선과 점에 관한 연구 이렇게 돼 있어 선과 점에 대한 세모, 동그라미, 네모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곡선 이런 것들을 연구한 그 논문집에 실린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댄서의 모습 뭐 이렇게 해서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에 여자가 양쪽 팔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을 순간 포착을 해서 오른쪽에 점과 선과 원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단에 그 댄스 커브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신체의 모습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되어서 이렇게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죠. 지금도 이렇게 봐도 참 재미있게 표현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칸디스키는 바우하우스 학교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이러한 점선 면에 대한 그 연구를 일원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작품을 볼 수 있어요. 1920년도에 붉은 타원형의 작품하고 1923년도에 구성 8이라는 작품은 어떻게 달라졌죠? 확연히 달라졌어요. 이제 구성 8이라는 작품은 이제 독일로 건너가 칸디스키가 바우하우스 교수로 있으면서 점선면에 대한 논문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제작된 그림이에요. 확실히 그 1920년도에 제작한 그림하고 1923년도에 제작한 그림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좀 더 기하학적이고 좀 더 선도 명확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추상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바우하우스 교사들에 대한 사진이에요. 네, 칸디스키는 오른쪽,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있어요. 포즈를 취하고 칸디스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우하우스 교수진들의 이제 모습이고, 이 바우하우스 교사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에요. 자, 그때 당시 바우하우스 교사들 중에 뭐 파우 클레나 라우스 모으기 같은 교사들이 있었는데 잠시 이 두 작품을 보자면 칸디스키와 같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칸디스킨도 마찬가지로 이 모으기라든지 클레라든지 이런 교수들, 그 화가들하고 교류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바우하우스 시기에는 엄격한 기하학적인 추상이 있었다. 점과 선과 면과 곡선과 직선 등이 화면 속에서 교차되면서 주고받는 구상이 이때 바우하우스 시기에 존재하였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우하우스 교사들이 추구한 예술이었고 엄격한 추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칸디스키 구성 8의 그림을 보자면 잠시 한번 볼까요? 뭐를 찾아볼 수 있는지 제가 앞서 설명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원 찾아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색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색면.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부분으로 다가올까요? 관람자 입장에서.
기존의 이제 작품하고 다르게 조금 더 정리정돈된 느낌이 들죠. 지금 현재 이 칸디스키 구성 8에 대한 이 작품은 지금 현재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 있어요. 소장되어 있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대표적인 그림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어요. 구성 8이. 그래서 원의 그 후광에 대한 부분과 이 정신적인 색채, 붉은빛, 그리고 노랑 원, 그리고 푸른 원, 이런 것들이 대조시키는 구도,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보인다라고 해서 이 그 구성 8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어떨까요? 지금 반원, 반복되는 반원들, 그리고 선들, 기하학적인 선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들 있죠. 그리고 이 선이 어떻게 보면 큰 이 삼각형의 선들이 산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빛깔 또한 색채도 어떻게 해요? 7색깔 정도의 색깔이 쓰여져 있는데 무지개를 보는 듯한 그런 밝은 느낌도 보이는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칸딘스키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음악성을, 동적인 리듬감의 음악성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선과 면과 색채로 인해서. 그래서 관람자에게 보여주는 청각적인 요소는 칸딘스키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동적인 색채와 선의 움직임으로 음악을 표현했던 거는 놓치지 않고 칸딘스키가 계속 얘기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작품도 보시면 어때요? 찾아볼 수 있죠. 앞에 구성 8과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죠. 음악성에 대한 느낌도 있고, 밝은 원, 생면, 율동감, 기하학적인 선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칸디스키 말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칸디스키는 독일의 아까 바우하우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죠. 구성팔, 그리고 이제 노랑, 빨강, 파랑 이런 작품들을 제작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치들이 등장하게 돼요.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 때문에 독일의 바우하우스는 많은 힘듦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68세부터 시작되는 바슬리 칸디스키는 또 어때요? 자유를 억압당해요. 예술의 자유를. 그리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그 히틀러 나치당들은 구성주의적인 예술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개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자기네 이념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그 당시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바우하우스의 그 추상적인 미술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을 굉장히 탄압합니다. 그래서 칸디스키는 독일을 떠나서 바우하우스를 이제 떠나서 파리로 자유를 찾아서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로 가서 말년에 이제 그렸던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 구성구는 칸디스키가 1936년도에 제작된 작품인데요. 어때요? 색채가 어떻죠? 굉장히 화려하죠. 네, 생명도 굉장히 화려하고 앞서 봤던 그 수채화적인 그런 느낌과 다르게 되게 화사하게 다가오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부드럽고 화사하고 되게 여성스럽고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엄격한 기하학적인 추상에서 약간은 벗어난 듯한,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사용하고 화사한 유기적인 유기체들이 둥둥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추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큰 부분은 이 아메바 같은 유기체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유기적인 이미지들을 어떻게 해서 칸디스키가 그리게 됐냐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호암미로의 1933년도에 그 호암미로의 그림에서 영향을 받아서 구성구라는 1936년도의 그림을 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호암미로의 작품을 보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호암미로의 작품을 보시면 어떠세요? 네, 뭐 이렇게 움직이는 딱 아메바 같고 얘는 뭔가 이렇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유기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것들이 칸디스키 구상구의 1936년도에 제작된 작품에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호암미로는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아메바, 유기적인 생명체의 형태를 그려낸 화가예요. 그래서 칸디스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폭에 담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번 구성 10에서도 39년도, 1939년도에 제작된 작품인데 보이시나요? 한번 감상을 해볼까요? 그 칸디스키가 말한 색깔들 이런 것들이 보이죠. 기하학적인 그 바우하우스의 기하학적인 그런 그림들과 달리 그 호암미로의 영향을 받아서 되게 유기적이고 유동적이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자, 요번에 칸디스키 하늘색 1940년도에 제작된 작품에서도 보면 어때요? 아메바 같은 유기적인 그 생명체의 형태들이 보이나요? 군데 이렇게 중앙으로 중심돼 가지고 이렇게 네 면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펴져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되게 알록달록하게 거북인 것 같기도 하고 잠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바다 생물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둥둥둥 떠다녀요. 그쵸?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도 보시면 완화된 비약 이렇게 해서 이런 아메바 같은 그런 형태들, 유기체적인 형태들이 이렇게 보여요. 자,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고요. 칸디스키의 이제 그 추상화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그림 모아봤는데 1913년도, 1920년도, 1923년도, 1936년도에서 그렸던 이 네 작품을 정리해서 비교해 보자면 가장 모스크바 시기 때 제작한 작품 활동이 제일 미약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모스크바의 환경은 굉장한 혼란기였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탄압받으면서 쫓겨갔죠. 본인이 이제 예술의 자유를 위해서 독일로 건너가서 구성 8이라는 바우하우스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스크바에서 그렸던 그 붉은 타원형의 그림이 어때요? 전체적인 이 네 가지 그림들과 비교해봤을 때 조금 약간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사는 뭐냐면 그때 당시의 환경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모스크바의 환경은 혼란기였고 화가로서 활동하기에 되게 풍요롭지 못한 그런 시기였다라는 걸 우리가 미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칸디스키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여기에서도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색채는 건반이고 눈은 망치다. 영혼은 많은 줄을 가진 피아노다. 예술가란 그 건반을 쳐서 관객의 영혼을 진동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네, 가장 유명한 이 칸디스키의 그림을 보면 구성 발에 대한 그림을 보면 그 우리가 놓치지 않았던 칸디스키의 음악에 대한 열정, 음악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디스키 하면 칸디스키의 추상화는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점선, 생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에 대한 부분이 음악에 대한 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음악성에 대한 걸 잊지 말아 주셔야 돼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은